예, 안녕하십니까. 정준희의 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2025년 6월 일자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을 실제로 임명하고 수사가 개시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제기했던 많은 의혹들이나 혐의들이 하나둘 사실로서 이제 드러나고 확인되고 있기는 한데요. 또 더 충격적이고 예상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빛이 비춰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습니다. 법원 문턱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일들도 잦았고요. 특히나 이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이 특검의 출석 요구라든가 체포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과연 우리 특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법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를 남기고 있기도 하죠. 전직 대통령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지금 과연 국민들은 어떤 것들을 이 진실을 알아내고 어떤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걸까요? 오늘 토요 토론 3대 특검 출범 당시의 기대와 우려를 또 짚어보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정준희의 토요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 드릴 텐데요. 검사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또 검찰 내부의 문제점 많이 지적해 오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현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한참 또 정신없었던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 한번 또 모셨죠. 김정환 변호사님 나오셔서 이제 오늘 헌정 질서가 잘 회복되고 있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한번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두 분과 이제 특검 점검하는 그런 이제 시간인데요. 뭐 출발 자체는 좀 총평으로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3대 특검이라서 이 특검의 인력도 굉장히 많고 주제도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일별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이 3대 특검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또 보고 계시는지 먼저 이현주 변호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단히 순항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 뭐 이 각각의 새 특검이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은 정치적 역량이 없고 정당 정치의 경험이 없는 자가 어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뭐 자가 의식이 없는 자가 권력을 잡고 휘두르면서 생기게 된 파생 사건들 아닙니까? 네, 모두가 처음에 권력을 얻을 때부터 명태균이라는 정치업자를 통해서 또는 무속이라는 혐의를 받을 때 뭐 종교계에도 빚을 지고 이러면서 결국은 권력을 잡을 때 도움을 줬던 사람들한테 권력으로서 갚아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파생이 된 거고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지경으로 나아가는 건데요. 어쨌든 작년 12월 3일 이후로 겨우 시민들이 살려냈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빈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재판을 통해서 우리 헌법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줬고요. 그러나 또 굴곡이 있었죠. 지금 진행되는 수사로 보더라도 내란의 공범이었던 그 한덕수 국무총리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맞을 뻔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로 그 대법원장이 우리의 투표권,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를 임의로 작성할 뻔한 사태도 있었죠. 예. 그걸 해서 이제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간다. 그리고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순항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스케일의 이야기들이 이제 한꺼번에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순항이다. 즉 정상을 되찾아가는 과정에 이 특검이 되게 놓여 있다라고 보시고 계신데요. 순항론에 대해서 비슷한 견해십니까? 예, 저는 그러면 이제 특검과 관련돼서 특검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잠깐 짚어보면은 이제 특검이라는 게 결국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럼 검찰청이 있는데 왜 특검이 필요하냐? 관련된 비리가 행정부 또는 권력형 비리였을 경우에
검사가 행정부 소속이고 검사의 권력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예. 뭔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별 검사가 필요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특별 검사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활동하는 게 정치 보복이 아니냐 그러는데 이번에 3대 특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제가 되어왔던 두 개의 사실 그리고 사실관계가 많이 밝혀진 최혜병 사건과 어떤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12월 3일 있었던 개헌과 관련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내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의 어떤 특별검사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에 뭔가 세분화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정상화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개의 특검이 출발을 한 것이었고 현재는 그 특검이 이제 그 수사 단계에 있잖아요. 이제 향후 공소 유지 단계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예. 또 다시 평가해야겠지만 현재 수사 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특검이 잘 출범하여 잘 진행되고 있다는 순항론에 저도 지지를 하는 예. 네, 입장입니다. 조국 대표가 마치 독거방에 갇혀 있는 그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온 하나의 이제 책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소중한 그런 노력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국의 공부가 우리 모두의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필요했던 특검이고 네네. 어쨌든 수사 단계에서까지는 비교적 잘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예, 3대 예, 죄송합니다만 이 우려에 대해서 예. 제가 가졌던 기후를 한번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예. 근데 저희가 기억하다시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예. 대스타였던 사람이 그렇죠. 윤석열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비극을 사실은 비극으로 결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사태가 되었느냐. 특검은 어떤 권력 유지 또는 권력을 공고화하는 기능을 하면서 또 다른 이런 아게스타가 태어나지 않는가 예, 이런 그런 우려도 게. 사실 가졌던 게 그렇죠,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많은 의심을 가졌던 분이 사실은 맞아요. 조은석 내란 그, 특검인 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 예. 또는 이제 뭐 감사위원을 하면서 이렇게 맞부딪힌 이 윤석열 정권하고 악연이 있기 때문에 예. 혹시 뭐 이런 우려를 가졌는데 그런 우려도 현재는 불식시킬 수 있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학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거학이 탄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많은 부분을 공유하셨죠. 맞죠. 실제로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사와 관련된 전문성과 능력, 실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과거에 우리가 최순실 특검에서 경험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건 사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이념적으로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온 역사를 통해서 반성하고 경험하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최순실 특검을 통해 탄생한 스타 검사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국민들이 한번 봤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은석 특검이 그런 우리가 우려하는 바에 어떤 길을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 갈 수도 없을 것이다. 예. 국민들이 그거를 더 이상은 이제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조금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일단 내란 특검, 방금 얘기하신 조은석 특검에 의해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김건희에 관련된 16대 혐의가 이제 지금 제기돼서 그거를 조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작은 규모이긴 합니다만 최혜병 사건에 관련된 특검, 이 세 가지 특검들이 규모도 조금씩 다르고 이제 대상도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로 모이는 건 있긴 합니다. 근데 언론 대응하는 방법이라든가 수사 기법이라든가 이런 법리적 판단에 관련된 영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차이점 같은 것들이 좀 보이시는지 이걸 한번 좀 지적해 주시죠. 조은석 내란 특검은 아무래도 그 정통 특수부 검사들의 굉장히 언론 대응도 기민하고 그리고 언론 브리핑도 선제적으로 하는 면이 있죠. 그리고 심리전에 기초한 좀 피의자의 심리를 우선 제압하고 드는 그래서 기습으로 뭐 소환을 한다든지 틈을 안 주고 몰아붙이는 네. 그런 수사 스타일이 정통파 뭐 특수부 검사 스타일이다. 칼잡이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역시나 올해 또
저 판사였던 분인 만큼 굉장히 신중하고 엄격한 법리적인 객관적인 규명에 더 치중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정말 판사로서 그 기질을 느낀 것이 김건희를 소환할 때도 한 일주일인가 열흘 미리 마치 예. 선고 기일을 잡는 것처럼 예. 그래서 피고인의 피의자의 방어권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피의자의 심리를 우선 제압해서 그리고 굴복을 시켜서 자백을 얻어낸다는 것보다는 좀 더 판사로서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태도를 견지하시는 네, 네. 게 아닌가,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뭐 최상병 특검은 아무래도 그 군 검사 군에 네. 있던 분이니까,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스타트를 할 수 있었던 게 우선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받은 그렇죠.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뭐 사건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확실히 이제 그 주택에 맡고 계신 분들의 이력도 크게 영향을 미쳤나 싶기도 한데 사건의 성격도 있겠습니다만 김정은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번 3대 특검이 출범을 하면서 그 3대 특검이 가지고 있는 핵심 영역들은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지만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예.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한 검사의 지위를 넘어서 특별검사로서 어떤 역할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4가지의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당연히 수사 능력이죠. 근데 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모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특검보라든지 수사관이라든지 파견검사라든지 자기가 계속 어떤 조직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 조직 장악 능력, 조직 운영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가 공소유지 능력인데, 저는 한 가지를 뭘 봤냐 하면 이 특검이라는 거는 결국 국민의 관심사를 입법부가 수사해달라고 맡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수사가 어떤 은밀성이라든지 어떤 비밀적인 부분이 많은 반면에 이 특검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 하나가 저는 공보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국민들에게 알게끔 하는. 그런데 이제 현재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예컨대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이 뭐 공개가 됐지만 우리가 공개한 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방어하는 방법이라든지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방법이 저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조직 장악력과 공소유지는 아직까지는 판단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어떤 게 이제 튀어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네. 마침 또 이제 공보 얘기를 해주셔서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제 검찰의 강압적 수사에 의해서 또는 이른바 언론 플레이에 의해서 이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어떤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사항들을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특검도 사실 하고 있는 이 공보 행위가 그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거꾸로 이제 공보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국민적 관심사가 네. 의뢰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일부 왜 제기됐던 이야기들, 뭐 이를테면 왜 속옷 얘기는 하지 않았든가, 네. 윤석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공보적으로 충분히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일들로 잘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검찰이 했던 가장 나쁜 악습. 그러니까 검사가 생각하는 공보의 방향을 구체적이고 어떤 공식적인 브리핑이 아니라 예. 언론에 이렇게 흘립니다. 그렇죠. 그럼 언론이 그걸 기사화를 시키면 네. 그 언론 기사를 근거로 검사가 다시금 그 기사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수사를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방식의 악습이 아니라,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속옷 뭐 해프닝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저는 뭐를 느꼈냐면 이거를 계속 공식화, 어떤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예, 예. 어떤 언론에 특별히 흘려가지고 언론에서 갑자기 뭔가 특종 형식으로 빡 어떤 예. 단독 보도, 특검이 이런 걸 했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얘기가 안 나왔다면 예. 체포가 되지 않은 그 과정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그렇죠. 없었습니다. 예. 납득시키는 과정에서 그 우리가 체포하려는 당사자가 이러저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체포할 수 없었다라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과거 어떤 이제 그 인기 영합,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언론에서 빵 터트리는 그런 방식과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예. 그때까지 검찰의 언론을 다루는 것을 문제가 됐다는 건 이른바 기소 사실, 혐의 사실을 기정 사실화 시키는 거죠.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그 발언자의 원진술자도 검찰 관계자라고 항상 나옵니다. 누가 네.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미 법정에 가기 전에 그 여론 형성 그리고 여론 재판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법정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판사도 진공 상태에서 하는 건 우주에 사는 게 아니고 진공 상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이 한 뭐 수개월 동안
뭐 사회의 악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자기 앞에 있으면 손이 떨려서 무죄 판결 못 씁니다. 예. 그 금지되는 또는 우리가 허용되지 않는 언론 공보라는 건 그런 것이지 현재 진행 상황을 그냥 건조하게 있었던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특검은 특히 이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비교적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해왔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한 거긴 합니다만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이제 사건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방금도 나온 것처럼 아니 어떻게 대통령을 했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른바 속옷저항까지 하게 되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은 이게 특검의 잘못이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른바 구치소장이나 법무부 장관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수사에 저항을 하고 있는 상태는 일단은 어떤 판단을 하시며 좀 어떤 해결책이랄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걸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지 이현주 변호사님. 사실 예. 전직 대통령 박근혜와 이명박도 뭐 소환 조사를 하는 걸 구치소에 있을 때 소환 조사하는 걸 실패하기도 했고요. 예. 일단 뭐 전직이긴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지위 그리고 아직도 뭐 윤 어게인을 외치는 네. 외부 정치 세력 뭐 종고 세력이 있어서 혹시 이게 파급이 돼서 뭔가 불통이 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사실 불러도 진술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불렀는데 안 오더라. 우리가 이렇게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뭐 거부하더라라는 게 양형으로 그러니까 정상에 참작하기 위한 걸로 법원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예. 사실 불러도 수사에 가서 실효성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안 나가는 게 이 사람으로서는 당연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맞다가 아니라 왜냐하면은 특수부 수사의 특징을 뭐 변호사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똘똘 만다. 똘똘만 한다. 가리마 탔다. 예, 예. 바깥에서 해결하고 가야 된다. 예, 예. 그래서 그 종착점이 이미 나 있습니다. 그렇죠. 증거라든가. 어느 예. 범위를 엮을 건지 누구는 봐줄 건지 이미 그 뭐 시쳇말로 왁구라고 하죠. 그 이미 틀이 잡혀 있던 거죠. 하고 사람을 부릅니다. 예. 그리고 뭐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구명 활동을 했다든지 자기 그 법조 선배인 정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든지 이러면은 뭐 아니면 위에서 외압이 들어왔다 그럼 빼줍니다. 이런 모든 현상을 놓고서 가리마 탔다. 그리고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가야 된다. 예. 본인은 똘똘 말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윤석열 본인은. 가리마 타졌고 내가 나가서 무엇하랴. 내가 그리고- 나가서 나한테 뭔가 좀이라도 이득이 될 거 없다. 그리고 치욕스러운 점은 자기와 한때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한테 예. 수사를 받아야 되고 이건 네. 견딜 수 없는 모욕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좀 내재적 시각으로 제가 윤석열화돼서 바라보면 안 나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김정은 변호사님은 저는 사실은 체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치 이제 구인해서 불러올 때 네. 당사자가 거부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네. 제가 그 헌법행정법을 주로 하는 변호사고 예, 형법 쪽이 형사 아니시니까. 실무와 네. 관련돼서는 좀 이제 아무래도 네. 실무 경험이 좀 약하다 보니 잘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교도관을 하고 있는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도관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게 왜 혹시 이 체포가 안 돼? 못 끌고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실무에서 그렇게 그 인치나 체포를 거부하는 인치를 네. 거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대요. 예. 종종 있는데 저는 이제 팔다리를 붙잡고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도관 2명이 양쪽에서 딱 팔짱을 끼고 끌고 나오는 매뉴얼이 있답니다. 예. 그러면은 그냥 끌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집행이 안 될까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건 구치소장이 의지가 없는 거다. 구치소장이 이렇게 끌고 나와라 그러면은 딱 끌고 이번에 뭐 의자를 들고 옮기다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의자를 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옆에서 사람을 딱 끼는 거 생각해 보면 가능하잖아요. 팔짱을 양쪽에서 팔짱을 딱 끼고 예. 끌고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구치소장이 어떤 의지가 없는 부분 그리고 이 자체를 그리고 더 이상 집행을 했을 때도 사실은 집행의 실효가 별로 없거든요. 재판에 출석한다는 게 결국은 그 상황에 대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건데 본인 입장에서 더 이상 본인이 헌재에서 그렇게 발언을 해봤더니 다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오고 네. 이분이 뭐 이야기를 해봐야 결국에는 그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요게 이제 아마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시각차 내지 이제 입장차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일 텐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게 법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네, 이제 네. 느끼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다 법 집행의 대상인데 왜 법 집행은 안 되지? 이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라 그런가? 법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모욕당한 느낌?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수사 상태, 수사에 응하는 그 상태를 일종의 징벌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건데, 두 분의 이제 말씀으로 들어보면 그런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결국은 수사에 안 나가는 건 스스로의 방어권을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 본인에게 훨씬 더 안 좋은 행위다라고 지금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뭐 재판정에서 판사의 양형 참작에도 고려될 수밖에 없겠고요. 결과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불리하면 불리했지, 뭐 결과는 결국 정의의 길로 갈 거라고 저는 뭐 그건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여담인데 이게 저희가 구속과 체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는 형사소송법에서 강제수사 항목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예. 예. 강제수사라는 건 국가의 강제력이 국민에게 집행이 되는 것이고 국민은 예.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강제수사 부분 마지막 부분을 당사자가 극렬히 저항하면 예,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거를 예. 넣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예. 한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예. 예. 그럼 이현주 변호사 이 부분만 짧게만, 아까는 이제 사실 그렇게까지 큰 관심의 대상은 아닌 거로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른바 구치소장과 법무부 장관 책임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라도 평가하신다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구치소장, 뭐 여러 국민들은 구치소장 해서 지금의 교정본부 그 일련의 공무원들 그리고 윗선은 결국은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예, 예. 여전히 그쪽을 뭐 주군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도 하시는데, 사실 공무원이면 뭐 기본적인 공무원이면 그것보다는 이 소요 사태라든지 이런 게 벌어져서 좀 외부에 뭐 예. 지지하는 정치 세력들이 들고 조그만 빌미를 가지고 들고 이것들을 더 우려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분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라고 예. 책임론이 제기되는 건 10분, 100분 예. 이해하지만 그분들의 고충도 이해한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현재 구치소장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있고 책임은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떤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갔을 때도 전혀 협조하지 않는 그러니까요. 태도를 보인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떤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거든요. 예. 본인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자 했으나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 이런 태도가 아니고 심지어는 그 구치소장이 국회에 와서 각종 답변을 하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 도대체 구치소장이 왜 이러죠? 답변을 네. 하는 걸 봤는데 현재의 어떤 수용시설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를 계속 뒤에서 그 쪽지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하고 하면 뭔가 얼버무리고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하는 걸 보면서 지금 이 구치소장이 어떤 엄정한 법 집행과 특히 지금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어떤 윤석열 씨의 수용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과연 가지고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약간 의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쟁점으로 이제 특검발 쟁점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이제 이걸 흥미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이제 걸린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이제 명확한 몇 가지 선들이 있는데 김건희 특검이 사건도 많고 혐의도 엄청나게 많고 걸린 사람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거 먼저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님. 저는 가장 주목해서 뭐 보고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명품백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 김건희의 사업 방식이 결국은 검찰이 돈 버는 방식이다. 예. 이거 그러니까 뭐 자기 그 배우자가 하는 방식들 그리고 검찰의 누구보다도 사정에 익숙한 자로서 이것은 정강 검사들의 돈 버는 방식을 배웠구나라고 예. 저는 그게 강제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 조작을 할 때 주가 조작범들이 보통 그런 유력 인사들 사실 연예인이나 유명 스포츠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얘기는 이렇게 검찰 정관에 돈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피의자로 돼 있으니까 이 사건이 됐을 때 자기 구명을 위해서라도 후배들에게 열심히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돈을 번 것이 있으니까 또 이게 신세진 마음으로 이 기회를 돈을 버는 기회를 준 이 사람들에 대한 은혜 갚음으로 또 그 피의자들을 편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조작범들의 회사에 뭐 사회이사로 막 올라 있다든지 또는 자주
뭐 통화 기록을 보고 자주 전화한 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니 검사 출신의 전직 대법관이 자네 내가 누군지 알고 전화했나?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그 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아니라 김건희가 들어간 거죠. 네, 이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들의 그 현 검사와 전 검사의 돈 버는 방식이 기업을 털어서 결국은 뭐 누가 잘한다고 하더라, 누구를 대면 해결한다고 하더라. 그게 아까 전에 말했던 바깥에서 해결하고 가야 네,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IMS 모빌리티나 뭐 코바나 컨텐츠에 다 형사 사건이 연루된 기업들이 후원을 하거나 투자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무혐의를 받거나 검찰 출신의 정관 변호사가 돈을 번 게 아니라 김건희가 돈을 벌었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옆에서 보고 배운 방식을 차용했구나. 예. 사실 최은순의 돈 버는 방식은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등에 업고 포괄적으로 그 동업자의 그 자본금을 빼앗고 동업자의 사업 기회를 빼앗는 거였죠. 근데 예. 그 딸은 검찰의 방식을 닮았다. 저는 예. 이게 눈에 탁 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좀 뭔가 그 흠결이 있는 예. 그런 게 파트너와 연계를 예.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이익을 챙기는 예. 그 그래서 방식이었다. 뭐 기업들에게 뭐 명품을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에게 명품을 받거나 뭐 민원을 해결해 준 통일교 관련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뭐 받거나 이거는 사실 뭐 흔히 전통적인 건데 권력형 뇌물 근데 권력이니까. 지금 그 방식들은 정말 이게 검사의 부인으로서 나도 검사다라는 그런 것들을 엿보게 돼서 흥미 있었습니다. 예, 예. 김정은 의원님. 저는 지금 이현주 변호사님의 검사적 방식이라는 거를 여기서 처음 들어가지고 예, 예. 굉장히 좀 흥미롭고 예. 이제 그렇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쓸 때 이제 빠질 수 없는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정말 군인이 출동한 비극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농담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농담을 할 때 너희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가봤니? 비상계엄까지 가봤다라는 예. 이야기를 할 만큼 이게 사실은 11월 26일 날 김건희 특검법을 그 거부권을 행사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12월 3일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 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던 것이 굉장히 계엄과 관련된 윤석열의 트리거를 땡긴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의심은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당시 김건희 특검법은 4가지 의혹만 담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예. 명태균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예. 국회 선거 개입,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 이 4가지 사안과 관련된 특검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걸 거부해가지고 현재 이 상황에 이르러서 16가지가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김건희 특검법의 16가지의 의혹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것들이 결국 김건희 씨 개인과 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관이 된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최해병 특검이라든지 내란 특검과는 달리 이것을 모두 내가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대통령 쪽으로 밀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건들이. 예. 그래서 이 사건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이제 특정한 증거라기보다 결국은 그 김건희 씨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진술이 중요한 수사가 되는 거라서 이 3대 특검 중에는 가장 수사가 어렵고 예. 또 기소와 관련된 어떤 정밀성이 요구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김건희 씨의 구속은 정당화돼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이 김건희 특검의 또 특징이 이제 중간에 인지된 수사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열어놨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점점 네.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은 이제 목걸이다, 뭐 네. 구두다 이래가지고 이제 뇌물 문제 주로 언론에서는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이현주 변호사님은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권력형인 특히나 이제 전관의 검사가 형사적으로 문제 있는 기업들과 파트너를 맺어서 돈도 왔다 갔다 하고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이 방식으로 이제 진행됐다라는 이제 부분을 이제 특성으로 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좀 이렇게 꽤 밝혀진 것과 아직까지 더 들여다봐야 될 게 있다라고 좀 나눠본다면 어느 정도라고 좀 보세요? 그런 성격의 사건이라는 지금 드러나지 않을 예. 거 그리고 제보자가 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건만도 엄청난 것으로 저는 알아요. 게다가 그럼 예. 정말 어디까지 실마리가 풀릴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정말 범죄 보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현재로서 드러난 것 이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더해질 수 있다. 예. 이제 수사받으러 나오면서 아무것도 아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뭔가 그 정말 자기는 자기 혐의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면서 검사들이 김건희 씨 조사를 어떤 황제 조사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심지어 검찰총장이 그 조사 시작을 한 이후에나 지금 조사하고 있냐 이거 알 정도로 특별 대우를 받았던 분이잖아요. 네. 예. 이 특별 대우를 받았던 사실 자체 그러면 그 사실 그럼 왜 특별 대우를 받았었나부터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혹들은 당연히 김건희 씨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은 지금 다 알고 있고 하나하나 김건희 씨가 직접 개입했던 그 개입을 했다면 뭐 알선수재라든지 각종 범죄들이 다 네. 성립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 크게 범죄 범위를 이렇게 좀 줄여보면 주로 이제 정치하고 연관된 이제 선거 개입 사건이 좀 있고요. 주가 조작 등의 이제 경제 사범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권력 금비로서 이권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뭔가 청탁도 받고 수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직권이 남용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태들을 만들거나 이제 이런 것들까지 좀 이렇게 좀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김정환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진술 관계자들이 줄줄 달려 나와서 진술을 통해 가지고 연결성들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셨잖아요. 네. 여기에 구체적인 또 물증이나 뭐 돈이 오고 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결합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정말 진술로만 연결시켜 갈 수밖에 없는 건지. 근데 이게 특검에게 참 고마워하는 게 예. 그 김건희에게 그 비아폰이 지급됐고 예. 비아폰의 지급 대상들에게는 그 카테고리가 있다고 하죠. 1군, 네네네. 2군, 3군, 4군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공무원들 직접 연락이 되는 그러면 사실 요즘에는 증거의 왕, 예전엔 증거의 왕은 자백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입증의 번거로움을 피해주는 게 그런데 요즘엔 증거의 왕은 전화죠. 핸드폰이죠. 여기 예. 우리 인생이 담겨 있으니까. 근데 예. 그 비아폰 지급 내역하고 그 물론 뭐 어디 포렌식으로 어느까지 복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의 얼개를 통화한 시각,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이슈들 해서 짜맞춰 보면 그 관련자들과 그 관련자들이 나오게 될 테고, 그럼 사실은 이 각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금전 또는 물건을 주고받았던 즈음해서 어떤 이 기업의 이 수수 제공자에게 이슈가 되어 있었고 그 짧은 시간 비교적 단기간 내에 그 민원이 해결됐더라, 이런 정황 사실들로 모든 게 파악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럼 이제 이런 통화 기록, 그리고 진술, 그리고 이제 정황들을 이제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당 부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내란 특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내란 특검이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좀 초기에 우려를 딛고 꽤 속도감 있게 이제 많은 걸 해냈다라고 또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아직도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국무위원들, 그 당시 장관들, 총리들이 뭘 했나. 네, 지금 이제 한참 이제 혐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소환도 되고 이제 이런 상태고, 또 여당의 이제 의원들은 또 어떤 일들을 했는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여기에 얼마나 깊게 관여가 돼 있는가, 사실 이 부분일 텐데 여기에 관련해서 현재까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김정환 변호사님. 사실은 그 내란의 동조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는 지금 우리 그 시각장애인이신 김예지 의원님 같은 경우에 그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돼 가지고 두 번 다 표결에 참여를 해서 그 투표를 해서 이제 그 진행이 될 수 있었지만 계엄 해제와 관련된 경우에 그분이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예. 그분이 참석을 못한 게 그러면은 김예지 의원 본인이 참석을 안 한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측에서의 어떤 조직적인 또는 어떤 추경호 대표로부터 시작된 어떤 그런 방해 세력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밝혀지면서 이제 내란의 실체가 밝혀질 텐데, 저는 이제 내란과 관련된 이제 그 부하 수행한 자들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범위를 넓히면은 이게 한두 끝도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현재 내란 특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선까지를 이제 수사 범위로 잡느냐. 요거를 아마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 시기에는 이미 결정을 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의혹으로 나오고 있는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든지 예. 각종 검사들이 그러면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 않느냐.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검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즉시항고 이제 그 구속 취소와 관련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거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불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불법성이 결국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수사가 치밀하게 들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일단 수사 범위의 확정은 예. 훨씬 더 이제 중요한 문제고 검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보겠다라고 네. 지금 보시는 거고요. 이현주 변호사님. 저는 이거 사실은 수사도 수사인데 저는 이 내란 특검의 기록을 하나의 사초로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때 국무위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렇죠. 사실은 법적 책임, 형사적 책임을 떠나서 사회와 역사에 죄를 지은 자들인데 저는 뭐 변호사를 떠나서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이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러면은 윤석열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이건 안 된다고 왜 못했는가? 이건 뭐 그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결국 그들의 행보가 다 이제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상민 전 장관은 뭐 문건을 이렇게 봤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 뭐 CCTV에 포착된 장면은 달랐다던가 그 한덕수 전 총리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6, 7분간 통화를 했다던가 그래서 이건 뭐 형사적 책임은 당연히 추궁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때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하나의 역사적 기록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KBS에서도 뭐 저는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라고 기억을 하는데 예. 그때 국회의사당에 모여든 사람들 시민들의 다큐멘터리를 만든 걸 보고 너무 감명이 깊었거든요. 근데 이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이 저는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특검이 없었으면 이것도 불가능했겠죠. 그렇죠. 수사범위 얘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렇게 협조하거나 이제 방조한 자들이 있고요. 꽤 높은 책임을 진 이제 그 국무위원급 인사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제 막 김용현 같은 케이스처럼 한 사람들도 있고 군대처럼 이렇게 그 명령 동원 체계에 있었던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여당은 이제 주로는 해제에 일부러 이제 그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식의 방해 전략을 썼느냐라는 문제일 테고요. 근데 왜 대통령실에 관련된 얘기는 지금까지 잘 안 나올까라는 개인적인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여기는 확실히 좀 더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날 이제 12월 3일 밤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어떤 고위 권력을 가졌던 분들의 어떤 행보를 몇 가지 들은 것들이 있는데 예. 사실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내란죄라는 거는 이제 추상적 위헌범이라 그래가지고 내란의 위험, 내란을 예비 음모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범죄. 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근본에 대한 이제 범죄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기가 내란 계엄이 선포되는 건 몰랐다 하더라도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이 계엄과 관련된 것들이 어떤 이제 그런 중요한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자리에 있던 분들이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떤 그 사회적으로 그 우리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계엄의 이후의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그럼 어느 범위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사실은 그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네. 정말 한 명 한 명 대통령실에 있던 행정관들 네. 다 알았느냐. 특히 대통령실에 있는 총무비서관들. 네. 옆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 밥 먹는 거 챙기고 네. 그 군인들 이제 술자리 하면은 뭐 술 갖다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수행비서들이 알았을 텐데 네. 걔들은 어떻게 하느냐. 왜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느냐. 글쎄요. 특검에서 그런 부분도 잘 골라주실 거라고 봅니다. 예. 윤석열 씨는 뭐 세밀하고 디테일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네, 뭐 사실 저 이때까지 이것도 특검의 성과라면 하나 네. 중에 하나인데 집무실에 커다란 베드와 커다란 네. 침대와 뭐 사우나실이 네, 있었다고 네. 하죠. 그래서 뭐 술
여기 집무실에 있는 시간은 술 깨는 시간으로 쓰지 네. 않았는가 그런 예.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인 세부 계획, 뭐 방송사에 대한 단전다수라든지 새로운 입법기구가 설립되었을 때 그 예산을 마련, 예. 이 전체적인 운영 계획은 누가 세웠느냐. 그렇죠. 윤석열이 직접 했을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각각 뭐 행정관들이 파트를 맡아서 궁리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계획을 입안한 사람은 우리가 뭐 누군지 찾아내서 색출해야 된다고 이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까지 그냥 드러난 김용현 전 국방장관만 관련된 일이냐, 대통령실의 수석급이라든가 이런 예, 맞습니다.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들의 일이냐,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이현주 변호사님은 이 검찰 관련된 이야기, 이게 이제 심우정 총장하고 관련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화폰에 관련돼서 검찰 통화 기록 같은 것 중에 통화했던 그 시간 통화를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나왔었고, 검찰 쪽과. 그러면 이를테면 이제 그 정보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관된 것처럼 혹시 사전에 뭔가 모의가 있었던 것이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계엄 해제 이후로부터 해서 계엄의 또 2차 계엄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뭔가 관련돼 있는 검찰 쪽의 어떤 흔적들은 없느냐, 이런 이제 의문들은 계속 있었는데, 조은석 특검의 초기 출범 당시에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검찰하고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부분은 좀 덮으려고 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의심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큰 가지고 있는 큰 의혹, 구속 취소에 대해서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즉시 항고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석방을 시켜줬느냐. 그리고 이것이 지기현하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무슨 연락은 있었던 건 아닌가,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의심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변호사로서의 경험은 법원 내부의 분위기도 상당히 이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 최순실 그 국정농단 특검은 이 사건보다 훨씬 내란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때는 그렇죠. 굉장히 네, 저희가 경고까지. 뭐 경천동지할 만한 네.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내란에 비하면은 뭐 유도 아닌데 그때 법원이 취했던 조치를 하면 너무나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재판부가 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건, 네. 법원에 접수되는 새로운 형사 사건을 배당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중 심리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2번까지 하면서 재판부에 부담이 될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부담이 되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 다시 이거는 직접 심리주의에 약간 문제될 수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사건마저도 다른 재판부에 배당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런 조치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틀 안에서 보면은 그 분명히 지기현 재판부와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마저도 뭔가 뭐 내밀한 협의가 있지 않았느냐, 아니면은 아름아름으로 이심전심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검찰을 믿습니다. 어떤 검찰을 믿냐면 저쪽 그 윤석열 정권에 몸담았다고 의심을 받는 자들이 제일 먼저 여기에 뛰어들 겁니다. 저는 검찰의 그 정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신뢰합니다. 자기의 신분 세탁을 위해서. 그리고 나 좀 봐주세요.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는 걸 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들추어냄으로써 이제 자신이 오히려 숨을 수 있는 그런 검찰의 생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순위에 조금 밀렸을 뿐이지 드러날 것이다. 네, 이렇게 일단 믿으시는 거고, 혹시 추가하실 부분? 지금 현재 그래도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그 어떤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무엇을 했는지가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회의에서 어떤 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 검사를 파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언론 보도도 최근에 나왔을 만큼 그 어떤 요 계엄과 관련된 법적인 지원과 관련돼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행태가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시간을 기다려 보면, 그리고 이번 특검, 조은석 특검이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는 윤석열 경로설, 실제로 들었거나 봤다 또는 전환의 형태로 이제 지금 확인해 가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실체 접근해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긴 합니다만, 또 이게 이제 전원의 증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명확한 상태이기도 해서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 상황을 평가하시는지, 이거 일단 이현주 변호사님 한번 짚어주시죠. 기독교의 거두 원로인 이제 김장한 목사까지도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결국 이것이 그
윤석열 김건희 부의 권력의 사유화의 본질을 가장 크게 보여줍니다. 그 나머지 특검하고도 관련성이 있다고 제가 전반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적 역량이 없고 정당 정치의 경험이 없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된 거죠. 네.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그리고 사실 신천지 개입설도 있죠. 신천지에서 많이 당원으로 가입을 했다. 이것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그 검역을 위반하고 정치 집회를 했는데 신천지를 압수수색을 안 했죠. 압수수색을 받고 거기에 이제 뭐 누구 법사의 뭐 의견을 듣고 이 저쪽도 영매니까 건드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보도가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신천지에 또 힘을 빌리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서 자신의 은혜 갚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명태균 을 통한 뭐 선거 개입, 공천 개입이 생긴 거고요. 또는 자신에게 대통령이 도움을 줬던 종교계 인사들의 청탁이 오면 들어줬던 거고 결국은 이건 정말 막대 먹은 정권이 굴러가는 방식을 드러내는 거. 사실 뭐 억울한 그 한 군인의 죽음에 관한 것이고 그 앞으로 우리의 군이 어떻게 그 규율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하게 하지만 이 정말 참담한 정권이 어떻게 굴러갔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은 사실은 경로설 그러면 윤석열을 움직인 실체 이렇게 하도록 할 실체는 또 어디고 거기는 또 무슨 고리가 있어서 움직일 수 윤석열하고 임성근은 직접적으로 뭐 그런 친분도 아니니까 그럼 이 고리 윤석열을 움직인 뒤에서 쥐고 흔든 그 이제 꼭두각시를 움직인 줄은 무엇이냐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임성근 전 사단장 자체의 이제 책임, 그러니까 최혜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박종훈 전 대령이나 이런 것하고 연관해서 외압이라든가 구명 로비를 펼친 과정들에 과연 누가 어디까지 관여됐느냐. 사실 이게 저는 본질이라고 이제 보는데 이게 종교계 인사까지는 어느 정도 좀 얘기가 좀 됐고요. 관련된 이제 군인들 이야기는 좀 일부 나왔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약간 좀 투명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좀 들어서 이 부분 김정환 변호사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최혜병 사건의 핵심은 권력의 사유화거든요. 이게 경로, 그러니까 사람이 경로할 수 있죠. 아침에 눈만 떠도 화가 나는데 내가 왜 좀 더 자고 싶은데 사람이 아침에 눈만 떠도 화가 나는데 경로를 할 수 있는 경로가 범죄는 아닌데 경로로 이어진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어떤 반영된 근데 문제는 이제 핵심이 그 이현주 변호사님 지적하셨지만 윤 대통령과 임성근 사단장은 특별한 관계가 없고 이게 관계를 따져 들어가 보니까 이게 김건희 씨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권력의 사유화의 핵심 쟁점을 밝힐 수 있는 이제 또 중요한 수사가 될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 경로설에 따른 어떤 그 임성근 구형도 중요하지만 최혜병 특검의 수사 범위 내에 들어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출국되고 그 귀국하고 사임하는 이 과정. 이 과정은 그 누가 봐도 정상적인 진행이 아니었어요. 뭔가 도피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아주 세밀한 사실관계가 또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것들이 지금까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좀 그래도 좀 많이 밝혀낸 것들과 여전히 밝혀져야 될 것들이 이제 아직도 크게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이 수사기관 그리고 이후에 이제 기소 공소 유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 책임을 좀 맞춰낼 수 있을까 우려가 드는 것도 좀 사실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한정된 시간 내에서 운영되는 특검이기 때문에 일단 그 중요 과제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들은 그 초벌 기록을 만들어서 수사기관에 이관한다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럼 그 기소를 하지 못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또 목격자시잖아요. 그래서 충실하게 기록을 만들어서 넘기면 나중에 사건이 뭐 뭉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거를 다 이제 직접 기소해서 공소 유지까지 못 가더라도 철저하게 이제 수사 기록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남기고
이후에 이제 이게 그냥 뭉개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리고 뭐 저는 뭐 공소 유지나 혹은 남은 사건을 다른 기간에 남기는 것에 대해서도 저 뭐 그렇게 염려하실 건 없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줄 서 있는 검사들이 많습니다. 예, 어떻게든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에게 각인된 부역자라는 걸 지우려고 하는. 그래서 잠깐 여다님이 얘기는 합니다만 검찰은 저는 정말 좀 폐악질을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어떤 검사장이 그 문재인 정부 하에 발탁됐던 사람들을 부역자라고 불렀습니다. 왕이 바뀌면 신하들은 목을 쳤다. 부역자들은 알아서 나가야지. 라고 말을 했던 검사장이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윤석열 라인을 정리했을 때는 인사학살이라고 했었고 그걸 그대로 받아줬던 게 언론입니다. 최근에는 또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뭐 적당히 내주고 끝내자라는 말을 또 안에서 한다고 합니다. 강도가 쳐들어왔는데 뭐 어느 정도 주면 되겠지 뭐. 정말 저는 이제 이 폐악질을 하는 검찰, 그러니까 이 특검에 대해서 뭐 부수적으로 얘기하시면 그거는 지금 그 이른바 그 황제 수사를 통해서 김건희를 봐주고 이랬던 것들, 검찰들의 행적도 다 드러내야 된다. 지금 그리고 이 갖고 있는 이 오만방자한 생각들도 완전히 말살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특검이 직접 하기는 어려울 테고 그렇죠? 이후 과정에서 이제 그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김정원 변호사님. 뭐 이후 과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오랜 시간, 꽤 오랜 시간이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흘러왔던 것들이 이제 뭔가 또 드라마틱하게 확실하게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으로 이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특검이 결국은 이제 기록들을 그 수사 잘 할 수 있도록 넘기는 과정, 그 부분에서 충실한 역할을 분명히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국민의 기대에 부응을 하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례에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예전에 그 국정농단 특검에서 정리를 못한 사건을 검찰에게 넘겼습니다. 근데 그 유야무야 됐던 게 뭐냐면 조현천의 이른바 그 계엄령 문건 사건이었는데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그걸 불기소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본인이 이번에 쿠데타의 교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꼭 우리에게 복수를 합니다. 이전에 실패했던 예들,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공소 유지에 관한 건인데요. 뭐 국정농단 특검 그리고 사법농단 특검을 다 이제 그 특검에서 활약하던 검사들이 직관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국의 시간이라는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책에 너무나 아픈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왜 그럼 적절한 시점에 그 검사들을 윤석열 사단 특수부 검사들을 토사구팽을 안 하고 계속 썼느냐. 왜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3차장 체제인데 특수부 라인인 4차장을 더 확대해서 특수부 검사들을 확장시켜줬느냐. 조직을 확장시켜줬느냐. 근데 이제 거기에 답을 약간 엿볼 수 있는 게 중요한 사건인 국정농단, 사법농단, 공소유지, 수사와 기소 그리고 공소유지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노고를 취하는 그들을 평가하는 걸로 서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여기까지만 기술해 두고 싶다라고 써 있어요. 이 정도 취지로 그들의 노고에 그들이 계속 잘하라는 격려와 응원으로 했다는 정도로 정리해 두고 싶다라고 썼는데 저는 행간에서 뭘 읽었냐면 이 자들이 우리가 여기서 퍼져버리면 어떨 건데 너네들이 그때 특수부 검사들은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1등 공신이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네들 흔들어 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은 그럴싸하게 했겠죠. 우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국정농단, 사법농단 이거 우리 고삐를 계속 재어야죠라고 했지만 그 말이 마치 그 조폭의 언어처럼 너네들이 우리를 흔들어 우리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협박으로 저는 들렸다는 걸 그 인간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례들도 좀 민주당 정부도 참고를 우리가 실패한 이 두 가지 전례. 조현천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기소 실패.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특검에 너무 힘을 실어줌으로써 입게 된 폐. 이 두 가지 점을 좀 전례로 삼았으면 예. 좋겠다는 당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들이 이제 밝혀냈거나 또는 좀 약간 미진하게 남겨놓은 거를 궁극적으로는 다른 수사기관이나 이제 기소기관 쪽에서 이제 이거 담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암장돼 버리는 일들이 있고 그건 반드시 나중에 문제를 남긴다. 또 한 가지가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국정농단 사건이나 이런 데서 공소유지가 이제 오래 유지가 되니까 이 특검에 참여했던 검찰 인력들이 이제 이거를 매개로 뭔가 대가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권력들을 이제 창출해 나가는데 이제 활용하는 어떤 전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맡겨야 되는 거지 공소유지를? 이 특검이 계속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우려도 사실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예, 김정은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로스쿨에서 수업을 하면 경찰 실무 수업이 있고 검찰 실무 수업이 있고 형사재판 실무 수업이 있어요. 네. 경찰 실무는 그야말로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검찰 실무 수업의 핵심은 경찰의 수사 보고서를 믿지 말아라거든요. 예. 예. 형사재판 실무는 검사의 공소장을 믿지 말아라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의 발전은 수사를 통제하고, 예. 그리고 그거를 기소하는 거고 수사를 분리하고, 예. 기소를 또 다시 통제하고, 예.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또 여러 분들이 수사의 비효율성이라든지 수사 전문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원래 형사사법의 발전은 수사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예. 가장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면 원님 재판을 하면 돼요. 네. 원님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면 돼요. 이거는 고문도 하면 되고.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이현주 변호사님이 검찰이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검찰이 자기들이 정권이 바뀌면은 또 뭐 적극적으로 수사하면서 마치 이제 과거를 부역자로 만들 이런 것들이 다 수사 권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 번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반성을 통해서 이제 수사와 기소와 관련돼 가지고는 확실히 좀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검찰 개혁을 네. 더 심화하는 수밖에 네, 이 네. 부분에 대한 대응은 없을 텐데, 요거는 이제 좀 더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내란 수계 혐의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타의 사건들에도 지금 연계가 돼서 아마 여죄에 대한 추가 기소 같은 것들이 또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김건희에 관련해서는 이제 구속 이후 기소까지도 이어지는 과정들이 또 돼야 될 텐데, 요 전망, 그러니까 성공적 기소랄까? 뭔가 이렇게 법리적으로 확실히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한 이 두 핵심 인물들을 이제 사법적 단죄의 어떤 단상으로 올리는 그런 일들은 충분히 될 것이다라고 희망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또 조심해야 될 요소들이 좀 많다고 이제 보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구속을 하면은 예. 수사의 한 90%는 끝난 겁니다. 예. 왜냐하면 구속이 성사되면.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고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면 보통은 이제 본인도 자백을 하게 되고 게다가 그 옆에 있던 협력자들이 먼저 정보를 갖고 예. 뛰어옵니다, 수사기관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형사사건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거래를 하는 거죠. 뭐 선처를 받는 조건으로. 그래서 뭐 김건희도 구속되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또 하나는 이게 검찰이 부리는 좀 수사 팁 중에 하나인데 애초에 혐의를 다 들고 있더라도 6개월에 하나씩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 왜냐면 예. 예, 1심에 6개월 최장 구속 기간이고 법 풀어줘야 되는데 다른 여죄로 또 별건으로 구속을 하면은 석방이 되질 않죠. 예. 그러면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이라고 물론 단서를 다루시긴 했습니다만 이런 이후에 이제 사법적 처리 과정에 대한 전망에서 뭐 굳이 난관이랄까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 혹시 없으신지도. 이제 결국에는 입법부의 의지로 특별검사가 출범을 해서 수사를 했다. 네. 하지만 이 수사마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통제되어야 한다. 네. 이게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정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현재의 법원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과연 법원의 어떤 구성 및 법원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법원 스스로가 신뢰를 깎아먹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최근에 했었어요. 예. 예. 대선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의 어떤 대법원 결정이라든지 구속 취소 결정이라든지 몇 가지 결정이 있었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 그 국민들이 법원에 현재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공소유지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저는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법원은 생각보다 여론의 추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판사들은.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이 특검의 수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국민의 여론 및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법원이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최근 나오고 있는 특별재판부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전 진지하게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 그 우리나라 헌정사에 특별재판부를 둔 적이 있었고 예. 그 특별재판부가 굉장히 신뢰를 받는 즉 그 재헌헌법이 그 1948년에 재헌헌법을 만들면서 헌법 조문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1945년 이전에 예. 친일 행위자들을 처벌한 특별법을 만든다 그래서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가인 김병로 선생님이 이제 그 특별재판부도 직접 맡는 하지만 당시에 이제 이승만 정권이 그건 현대사니까 넘어가고요. 예. 특별재판부의 역사도 그 대한민국 헌정사에 존재하거든요. 예. 만약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법원의 재판이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지금은 그 경계선에 있다고 봐요, 저는. 예. 특별재판부의 출범도 막을 수 없는 예. 어떤 그러한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사법재판부에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솔직히 굉장히 우려가 큰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기현 판사가 전례 없는 재판을 한 건데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기현 재판부도 재판부지만 이런 대법원을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상위에 있는 대법원의 재판관마저 신뢰할 수 있는 건지 국민들이 가지는 우려도 여전한데 그래도 법원은 3심제니까요. 네. 이 지기현 재판부가 끝은 아니거든요.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판사들이 그 여론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재판으로 자기의 인사 승진의 앞길이 완전히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까지 축적된 법원에 대한 불신은 충분히 공감을 하나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3심제이고 지금 굉장히 내란 재판부를 지금 즉시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저는 아직은 좀 소극적이긴 해요. 아직은 소극적이지만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기 네.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 경계선에서 예. 국민들이 더 이상 그 법원의 재판 진행과 관련된 불신을 가지게 되면 이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관련된 문제는 분명히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고 그것이 법적인 근거를 가진다면 사실은 가능한 설치거든요. 대법원 입장은 과거의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헌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약간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헌법상 근거가 특별법에 대한 근거였지 예. 특별재판부에 대한 근거 자체가 아예 헌법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 예. 특별법을 만들어서 분명히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들려오는 얘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는 점은 있긴 예, 있습니다. 예. 지기현 재판부가 어느 모임에 가서 나는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이 잘못된지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검찰이 항소해 줄 걸로 생각했다. 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 그 옆에 있던 다른 변호사가 왜 우리 피고인에게는 7년을 선고했느냐, 7년을 때렸느냐. 그랬더니 지기현 판사가 원래 농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행유예 7년, 징역 7년에 집행유예 10년이 가능하면 나 해줬지.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었던 점은 지기현 판사는 자기의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항상 봐주는 사람은 아니다. 자기하고 친분 있는 변호사가 네. 들어와도 안 봐주는 사람이 윤석열 사건을 왜 봐줬을까. 그래서 이것은 저는 어쨌든 지기현은 어떤 영향에 의해서 자기의 그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단하고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 중간에 네. 다리를 놨던 사람이 걱정 마라 검찰이 항소할 거고 너는 그 항소에 따라 움직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을 각각 작업했다는 게 저의 의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기현 재판부에 가지는 대선 불신과 의심은 저도 정말 100% 공감입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거 되게 좀 굉장히 큰 얘기라 상당 부분은 물론 전원 들려온 말에 의해서 판단을 하신 거고 또 이현주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의심하시고 계시는 부분도 꽤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이런 사건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재판부를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요. 특검이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안 풀린 것들도 되게 많았고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걸 한 주체가 그거보다 더한 일을 이제 벌인 상태가 지금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기존의 정부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특검의 어떤 조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개선되는 듯한 느낌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정말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염려 같은 것들이 이제 있기는 합니다. 과연 특검만으로 이 문제를 물론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은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우리 사회가 감당해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조언 내지 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김정한 변호사님 듣겠습니다.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 특검이 출발하면 뭐가 빨리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올해 3월달, 2월달로 돌아가 보면 헌법재판소 결정 안 나와서 너무너무 답답했잖아요. 네, 네. 사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진 것도 헌법재판소가 잘한 건 아닙니다. 잘한 건 아니고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여지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헌법재판소가 진행되는 어떤 시간을 우리가 견뎠듯이 우리가 특검의 시간을 조금 견디면서 볼 필요는 있어요. 네. 예. 빠른 수사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이번 특검은 가장 핵심적인 게 결국에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사건과 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에 대한 수사잖아요. 예. 아까 이현주 변호사님이 사초를 쓰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너무나 공감을 했는데, 단순한 어떤 수사 기록이 아니라 역사를 남긴다는 마음으로 특검이 임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검보 중에 한 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네. 정말 밤낮 없이 휴일 없이 일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분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으니까 좀 특검에 대한 믿음은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구치소에서 특검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 알고 계시네요. 근데 사실 사초 얘기는 조은석 특검이 처음에 출발할 때 네네. 실제로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그때는 뭐 이렇게 약간은 거드름을 피운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그게 되게 중요한 책무이긴 하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또 국민들도 이해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현주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죠. 제가 여기 노무현 재단에 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시민 각각의 깨어있는 의식, 네. 그거의 소중함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뭐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고 이거 다 우리의 감시하는 눈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깨어있는 시민 의식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회한도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윤석열 씨의 이 무자비한 행태는 2019년부터 사이렌이 울린 거였어요. 그렇죠. 네. 예, 그 한 가족을 도륙할 때, 그리고 그 중대한 범죄에 눈을 감고 그 한 가족의 사소한 그 세밀한 면까지 다 털 때, 그 기준으로 털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감옥으로 넘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책에 나오는 그들의 폐악질이 시작되는 지점. 우리 공소유지 그냥 손 뗄랍니다. 감히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걸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근데 이런 사이렌이 울릴 때 침묵한데 더 책임이 있는 자들이 있고 거기에 영합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 개혁이라는 게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일 테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깨어 있으면서 사는 것에서 뭐 깨어 있으라는 그 말을 가장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는데요. 결국 모아보면 지금까지 특검은 적격에 출범을 해서 꽤 많은 걸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기도 했고요. 앞으로 더 많은 거를 밝혀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또 그런 책무, 그리고 기록을 남겨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어떤 것들을 반성하고 싶어야 되는가를 알려줄 그런 기본적인 책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모든 걸 할 수 없는 특검이지만 그 나머지 것들을 해내는 건 결국은 우리 제도 그리고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일 거라고 믿고요. 저희 정주의 토론도 이후에 또 진행상 지켜보면서 시민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정보와 의견들이 어떤 것인지 더 많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치주의를, 그리고 법이 우리 공동체를 지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로서 이 역사적 책무를 특검은 잘 수행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주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셔서 지기현이 개포고 동문회에 가서 자기 동문들 앞에서 제가 개포고. 그러세요? 제가 개포고 출신이고. 예. 그 동문회 안 가셨어요? 7월 동문회면 그 자리에 저도 있었죠. 아이고. 네. 저는 그 동기예요, 동기. 예. 재수도 같이 하고 지금 그 몇몇 방송에서는 지금 직위원 동기로. 저는 오늘 방송에서는 사실 그 특별재판부 논의가 이게 되게 진짜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죠? 부분 아니에요. 특별재판부를 그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되게 사실은 굉장한 국가적 결단인 거예요. 네, 만약에 그럼요. 그렇게 도입돼 버리면 그럼 삼심제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니까요. 네. 특별재판부가 심사한 거를 그럼 대법원으로 가느냐? 그럼 그렇죠. 특별재판부 그럼 어떻게 구성하느냐? 대법원에 지금 대법원 믿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그때쯤 되면 대법원 구성원들이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특별재판부를 그리고 만약에 설립하게 되면 특별재판부가 그 설립 취지와 관련돼서 그럼 무조건 유죄를 때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어떤 설립할 특별재판부가 때부터 그런 부담. 압박이 있죠. 그런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는 있는데 이게 참 그래서 가치 판단이 되게 애매한 그렇죠. 부분이긴 근데 해요. 판결의 오류는 결국 삼심제로 해서 네.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좀 법조의 기본적인 법률 구성이기 때문에 네. 좀 법조인으로서는 뭐 그럼 근데 앞으로 이제 특별한 대법원에서 네. 대법원에서 이번에 특별재판부 논의가 나오니까 아예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몇 가지 대법원이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특별재판부가 도입될 것 같은 거예요. 네. 도입될 것 같은 거니까 그렇죠. 특별재판부 도입되면 그냥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법원 시스템 자체를 못 믿겠다라는 선언이 돼버리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법원 개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박차를 가할 거고 하니까 몇 가지 이제 특별재판부가 설립되면 안 되는 이유를 대법원에서 공보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약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몇 네. 가지가 있어가지고, 예. 뭐 하여튼 그 부분이 입법으로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죠. 예. 가능하죠. 네. 예. 근데 체계에는 굉장한 이제 문제나 부담이 생기니까. 네. 네. 그러니까 특별재판부가 설립이 되는 순간 우리는 법원 너희들 믿지 못하겠다라는 어떤 국민적 선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애매하죠. 근데 대법원이 그런 거 뻔히 아는 사람들이 액션을 이상하게 했지. 그렇죠. 액션을 대법원이 취하자라는 얘기. 대법원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거죠. 예. 진짜 자기 무덤을. 예.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걸로도 토론할 수 있겠네요. 예. 예. 아, 특별재판부는 진짜 아주 그 컨트로버시한 토론 주제가 됩니다. 네. 아유. 특별재판 1심, 2심, 3심. 조국 대표가 독거방에 갇혀 있는 그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온 하나의 이제 책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소중한 그런 노력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국의 공부가 우리 모두의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요.